이제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독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 징표 또는 문화 지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표석 하면 뭘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석시대 때는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징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기 핀란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북반구에. 그래서 이것을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 그리고 4대 문명권은 채색토기 문화권이에요. 채색토기 문화권. 왜 다르냐? 채색토기 문화권은 오랫동안 그 강변에 아주 고운 흙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고운 흙으로 빚으면 그 흙과 흙 사이에 거의 빈틈이 없어요. 수분이나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부으면 아주 미끈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나라 만주네 쪽은 사토질이 많아요. 장석이나 석영 같은 거. 그걸 하게 되면 빈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을 그어야 돼. 그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나 공기가 팽창하면서 다 깨져요.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분 팽창 개수도 이제 박물관에서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때는 이렇게 비파형 동거,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오면 전부 여기 고리가 달린 환도대도 또는 둥근 고리칼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강의 됐더니 중국의 서안 박물관에 갔다, 섬서성 박물관에 갔더니 이거 많은데요. 그때 그 지역은 북방민족이 살았던 지역이죠. 중국인들은 거의 이게 없습니다. 고리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럼 왜 중국인들은 고리를 안 만드느냐? 중국인들은 보병 전투를 했거든요. 그리고 북방민족들은 말을 타고 기마 전투를 했거든요. 말을 타려면 이 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묶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막 수백 명 죽이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다. 그 땀이 많이 나서 다 칼 놓쳐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 목 베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거기도 악을 바치고 싸워요. 그래서 한 3합, 5합, 이제 3합이라고 그냥 따다다닥 하면 1합이에요. 그리고 다시 떠서 따다닥 하고 5합을 하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두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마전선 이거 잘 하는 이유가 말을 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칼싸움할 때 이 다리가 하체가 부실하면 국민 약체가 돼서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이 하체를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거 버틸 수 있거든. 5명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뒤에 눈이 달렸지만 현실에서 눈이 안 달렸거든. 그냥 옆에서 활 쏘면 그냥 죽어요. 자각의 의자님이 활이 들어. 그러니까 영화는 다 뻥이야, 뻥.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장군이 제일 앞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제일 먼저 화살 맞아 죽으면 끝나게. 원래 중군은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2가지로 하잖아요. 2가지로. 뭐냐? 북으로. 쭉. 왜냐면 시각으로 하다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깃발은 전체 쓰는 거 아니에요. 깃발은 훈련할 때만 쓰는 거야. 훈련할 때만. 실제로는 북이나 이 소리. 그 또 하나는 뭐겠어요? 표시, 명적. 그걸 쏴서 소리. 그래서 고구려의 화살에는 한 20종 넘는 명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의 촉에 이렇게 돼 있으면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슈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구멍이 3개 있으면 정답. 이걸 통해서 뭐 우군이 공격하라, 좌군은 후퇴하라, 이걸 하는 거지. 장군이 나와가지고 전군 뭐 진격하라. 무슨 저기 강호도 목소리도 아니고. 근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쫓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항상 주인공 최수종이 가을에 강감찬한대요. 강감찬. 그래서 우리 또 낙성대를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청자, 조선시대 때는 백자,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문화적 징표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는 이것도 많죠. 조선시대는 뭐 족보라든지 의궤 같은 건 아주 조선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죠. 뭐 족보는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피의 순수성을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게 이제 문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견해는 다르지만 조선을 가장 잘 보여줘요. 왜? 지난 우리 문화 강좌 할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시대 정신을 하면서 그 유물이나 그 시대는 그 시대가 정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다. 그럼 그 유교 성리학 국가와 사대부라는 이런 것이 결합되어야만 그 시대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 징표도 그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자나 백자도. 이 청자는 불교의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불교의 색깔이 아니고 중국인들이 옥을 통해서 제사를 모시고 했는데 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만한 옥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릇으로 청자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드디어 청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불교가
또 푸른색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과 불교가 잘 맞았죠. 근데 이제 6.25가 들어요. 송나라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과감하게 청자를 버립니다. 백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고려였거든. 우리는 청자,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딱 되니까 백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백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철분을 빼는 기술을 몰랐거든, 그때.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때 드디어 그 기술을 알아옵니다. 우리나라 백제였고, 그래서 청자와 백자 사이에는 약간의 백자 냄새를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청자를 구운 후에, 초벌 구운 후에 흰 걸로 싹 화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자 화장빨 있잖아요. 분청삭이라고 해요. 분청삭. 이렇게. 그래서 초벌 구이를 했기 때문에 단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퉁 치면 통통통 소리가 나서 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자의 사기 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분청삭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렇게 아이들이 외우기 좋게. 그래서 분청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색깔을 발랐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백자가 이제 출현하는 겁니다. 이 백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그때 당시 세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는 중국, 그리고 하나는 베트남. 그럼 베트남이 화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500년 지나서 일본인들이, 그건 일본 기술이 아니죠. 우리 기술이 간 거니까. 그냥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우리만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아직 유물은 아니고 지금 이제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그 유물 가운데 승배 찌르기가 있습니다. 승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승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이런 데다 끼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 같은 거를 만든 걸 승배라고 합니다. 승배. 그래서 요 승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승배는 이전에는 이제 몸돌을 썼는데 이제 격지를 가로 쓴다 그랬죠. 작은 거. 가로 쓰니까 위력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큰 돌로 머리를 때리는 거와 작은 돌로 머리 때리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결합되면 그 순간에 과학적인 원리, 물리적인 원리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힘이 이렇게 그 마찰 부분에 정면으로 가지만 이렇게 힘이 되면 힘이 모아져요. 요 끝으로 힘이 결합이 돼. 그러니까 밀도가 집중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던지게 되면 자루에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으면서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30m에 있는 멧돼지의 배를 팍 찔러서, 그러니까 30m에서 돌을 던지면 멧돼지가 탁 하고 가는데 창을 던져서 꽂히면 빽 하다가 쓰러져요. 이게 위력입니다. 적어도 손으로 때리는 것에 7배 이상의 힘을 갖는데요. 7배 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바로 격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도구는 작아지지만 위력은 커지는 거. 이게 과학의 원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으로 도구가 단일 도구에서 결합식 도구로 바뀝니다. 그 이전에 모든 도구들은 다 단일 도구였어요. 몸돌이나 격지를. 그런데 이제는 그 격지를 가지고 최소한 3가지 재료로 묶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식 도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거냐? 끈입니다. 끈. 인류는 이때 처음으로 끈을 만듭니다. 이 끈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도 끈이 있으면 저기 쫙 되잖아요. 줄인데 이 끈은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어망이 만들어져요. 그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면 예전에는 어깨에다 메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대기에다가 다리를 묶고 두 사람이 들고 가요. 그러면 힘이 분산이 되면서 그 큰 멧돼지를 두 사람이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잘하는 사람과 몸이 뚱뚱해서 잘못 뛰는 애들도 다 이제 사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 이제 끈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끈은 이제 좀 더 지나면 우리 모든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관념도 지배해요. 어떻게 지배하느냐? 여기에 끈이 달려요. 이것을 혼줄이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끈 하나 달립니다. 혼인줄.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이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하면 활에 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뭐냐? 탄력이 탄생합니다. 이제 끈은 그물이라는 걸 넘어서 과학에서 말하는 탄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이상 활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죠. 전쟁에서 총포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원거리 무기였으니까요. 자, 이것을 다 끈, 그러니까 끈도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배찌기를 하더라도 이런, 근데 이제 또 관념적으로 이 승배찌르기가 나오면 어떻게 했냐?
인간은 이렇게 있을 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 순간 네 발로 걷는 짐승 위에 전부 허리를 높였기 때문에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이것까지 들고요. 그래서 곰보다 큰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자연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영장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선배찌개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저쪽 스웨덴이나 이런데 그 암각화에 보면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계승을 하냐? 왕이 행차할 때 깃발, 깃발 들잖아요. 그래서 과도 만들고 이제 극도 만들고 과도 만들고 극 만들고 또 만들죠. 모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위험성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잘 만들었으니까. 또는 이것을 과학적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징, 종교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역사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을 보는 세 가지 역사적 관점은 뭐냐? 금속 문명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금속 문명. 그러면 금속 문명 이전에는 석기 문명이거든요. 근데 석기 문명은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갖다 쓴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힘센 애가 팡 하면 재수가 좋으면,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듬는 주먹도끼가 나오기 전까지는 힘이 세고 재수 좋은 놈이 좋은 도구를 많이 만들었는데 금속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 네. 그리고 청동으로는 그냥 구리로는 단일 구리로는 못 만들어요. 도구를. 그러면 금속이 합금이 돼. 그거 어디서 찾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동광, 주석광, 은광, 이런 식으로 금광 이런 식으로 돌 속에, 왜냐면 다른 것은 다 반감기가 있어서 자연 상태에서는 아니 그게 이제 전자니까 다 반씩 줄어들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라늄도 12,500년이 지나면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돌 속에 들어가면 다른 전자와 충돌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원소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속에 있는 불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그죠? 이게 바로 지식 문명. 이게 이제 바로 종교의 탄생입니다. 종교 권력의 탄생.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정 일치 사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수입품인지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조과학의 독자성, 우리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형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뭐냐면 성분이에요. 여기 금속 성분. 이 동위원소는 모든 광산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분석하면 이건 어디 광산 다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는 동검들의 장소를 전부 다 특정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지들 저기 그 비파형 동검이나 이런 것들 철 이거 동위원소 지금 분석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하면 다 들통나. 다 들통나.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계가 있으면 돼요. 기계. 이걸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뭐냐? 그게 바로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것은 확인됐어요. 저기 광주 신창동 거기에서 나온 그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거기에 깨진 거 있는데 그 활석이 여기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하고 딱 비교했더니 세상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주조과학의 독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것이 출토된 지역을 땡땡땡땡 하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이제 KBS에서 역사협회에서 북방식 동검, 중국식 동검, 비파형 동검 했는데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이 나온 지역을 이렇게 했더니 이 지역이 바로 고조선 문화권.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 문화 범위와 영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물을 보고 역사를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갇혀 있으면 여기를 고조선의 영역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같은 비파형 동검인데 여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저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자, 이 지역에 이 고조선 있던 지역에 여기에는 뭐 산륭이나 동어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비파형 동검의 주체 세력이라면 그 다음 계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2000년도 거기 살아야 돼. 역사적 개성성이 있어야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거기에 시공간에 머물렀던 종족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나왔던 한 2000년 기간 동안에 여기에 유일하게 있고 또 이것이 세형동검이나 철기로 발전하니까 왜? 철기 나올 때 모양이 다 똑같은 거니까 형태를 이거 보면 다 아니니까요. 그래서 역사적 개성성을 볼 때는 우리 뺑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의 복원입니다. 이렇게 유물을 통해서.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갔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창원 다울인데요. 경남 창원입니다. 붓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붓을 가지고 막 추진하는 건 아니더라고. 자, 이 붓이 나왔는데 칼이 있네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붓이 있으니까 종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이는 무지 귀한 거예요. 비단이나 이런 데다 쓰는 거고, 그래서 주로 나무에다 썼죠. 그래서 먹으로 이렇게 짙게 쓰면 그게 이렇게 안에 배요. 배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도 물에 담궜다 이렇게 놓으면 먹물이 싹 드러나면서 글씨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오래 보관할 때 그런 방식을 많이 써요. 먹물로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칼로 긁는 거죠. 근데 칼로 긁는 것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나무판을 미끈하게 해가지고 나무가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젖은 것은 좀 지나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써요. 그러면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오래 남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다시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삭도로 긋는 거예요. 이거 표면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다시 이제 그냥 물에 담궈가지고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제 다시 써.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종이는 없다. 붓이 있기 때문에 종이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문서로 썼다는 거니까 적어도 문자로 썼는데 어떤 걸 썼느냐 이거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죽간들이 진흙벌 속에 있어가지고 진흙벌 속에 있어서 그래서 문자를 쓰고 있고 저기 인천 계양산성에서는 3세기경에 논어를 쓴 목갈이 나와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거기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군인들도 학문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문무겸전을 했어야 되니까. 조선시대나 저기 문을 하는 사대부들 예전에는 무사나 문사가 다 사였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논어 또 공부하고 그랬죠. 공자님도 다 싸움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다 깻님을 하시더라고요. 공자님의 아버지가 소롱가인데 숙량을 그 숙량을이 저 어떤 사람이 소롱고시라 해서 고구려 사람이라고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그냥 한 사람이야. 이름을 까먹었다. 좀 이따. 그분이 동의원류사부터 수많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하여튼 승량을은 동익의 이름이다. 왜냐면 공자님의 성이 공씨가 아니거든. 아버지가 승량을인데 뭔 놈에 그냥 어디 마을에 키 큰 애예요. 그냥 어디 마을에 쑥대머리처럼 큰 놈 이렇게 공자하면 니구산의 짱구 뭐 이렇게 했지. 나중에 이제 후손들 다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 다. 그때 당시로서는 북방민족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토템적 성격이 무지 강한, 그러니까 시족적 성격이 무지 강한 거죠. 그래서 어느 고을에 키 큰 애, 어느 고을에 코 큰 애, 어느 고을에 뭐 뼈대기 큰 놈, 용가리 통뼈. 왕건이가 이제 용가리 통뼈라는 뜻이죠. 왕건이. 그러니까 왕건이는 코가 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용건이는 다리가 굵었을 거예요. 용가리 통뼈였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리가 굵으면 용가리 통뼈라고. 그리고 국물 속에 뭐 있으면 왕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건이는 코가 클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29명이고. 자, 그래서 문자, 그다음에 지식인 관료, 그다음에 교양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문서를 봤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어느 정도 권력 집단이 있다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추. 이렇게. 창원 다오리 이 붓이 그 역사적 해석에서 무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자, 마무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건데, 이 압록강의 뚜껑을 벗어나야만 역사가 보이는 거죠. 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국립박물관에 전부, 압록강 두만강에 밑에 있는 것만 거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조선에 가봤자, 저기 부여나 고조선의 문화들이 거의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하고 협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중학국사나 고등학국사 오면 구석기나 신학기사, 특히 구석기사 사람들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안 건너가요. 왜? 이분들은 이 70만 년 후에
국경이 있을 걸 미리 아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절대로 겨울이 돼도 안 건너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게 다 현재 국가의 역사관에서 만들어진 거죠. 적어도 구석기나 신석기는 국가란 영토 개념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혈연적이나 또는 집단 개념으로 봐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압록강과 이 두만강의 뚝방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국립박물관의 유물을 봐야만 제대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박물관 역사의 눈을 마치도록